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부모 마음에 못 받고 용서 구할 기회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힘든 일에 있어서 어떤 사연이 더 고슬프고 어려운지 판가름하는 건 소용없는 행동이지 않나 싶지만 많고 많은 고통 중에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죽을 때까지 저를 아프게 할 것 같아요. 다들 부모님께 특별하게 잘못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자식이라면 부모님 가슴에 못 안 박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유독 부모님께 잊지 못할 상처를 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한테는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께 못해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게을러서 효도를 미루고 미루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당시 아빠가 너무 미워서 일부러 상처를 주고자 했던 철부지 장녀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모진 말과 거리두기를 했었고 아빠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저 스스로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또 한 번 자책하고 아빠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도 이 사연의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한테는 일명 구두쇠라 불리는 아빠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집만 멀쩡한 아파트였지 사는 행색은 곰팡이 드글드글한 반지하에 사는 사람처럼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 아빠가 심하게 짠돌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장녀이고 제 밑으로 여동생만 2명이 더 있었는데요. 요즘에 딸 3명이라고 하면 딸 부잣집이라 하잖아요. 또 딸 셋이라 주위에서 아빠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막 저희 셋을 낳았을 적에는 절대 딸이 칭송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셋이라고 하면 그리 많은 다자녀도 아니었거든요. 자녀 셋인 집인이 좀 많았고 더 많게는 4명, 5명인 집안도 덜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자식 번성에 힘을 쏟는 시대였던지라 딸만 낳으면 아들 못 낳는 귀신 취급이 당연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아들을 추구하는 사상이 많았다고 해요. 부모님은 기력이 딸려 우리 자매 셋으로 만족했다고 하지만 엄마는 사실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아들을 끝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냉철하게 딸 셋이면 됐다고 거절한 걸로 알아요. 제 기억 속에 아빠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번번한 직장인이 아니었고 소소한 장사치였는데 아이스크림 장사라든지 케밥 장사, 도시락 장사 등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제품들은 늘 우리 몫이었고 워낙 폐기가 많다 보니 저희 집에서 외식이나 배달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또 아빠는 냉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셋이라지만 우리 집에선 딸이라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자식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아빠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죠. 엄마가 한 번씩 어린이날이나 우리 생일 때 외식 한 번 하자고 하면 아빠가 그리 불같이 화를 냈던 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챙길 시간에 애들 공부나 더 봐줘. 숙제는 제대로 하는지 저번에 막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면서 성적 내려갔다고. 허구한 날 돈 쓸 생각하면서 애들 허파에 바람 넣지 말고 학생으로서 공부에 집중하도록 시켜. 첫째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어요. 어린이 탈 벗기 전에 어린이날 선물은 받아봐야죠. 가족이 있는데 선물 한번 못 받아보는 게 말이 돼요? 하나 해주면 그 뒤에 줄줄이 해줘야 되는 건 몰라서 그래?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만 줄 알아? 지금은 내가 벌고 당신이 아껴야 할 때야. 쉰소리 말고 가서 첫째 교복 좀 찾아와줘. 민식이 애 이번에 고등학교 간다길래 내가 교복 받아놨어. 남의 교복을요? 3년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새로 하나 사줘요. 그러다가 해져서 어차피 사야 될 거예요. 저는 교복도 새 것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입다가 해지면 그때서야 아빠가 교복을 사주었는데 그 교복이 다시 둘째한테 되물림되고 막내한테 되물림되고를 반복했죠. 막내는 한 번 대놓고 교복을 찢었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그걸 기운 채로 학교를 다니는 꼴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그만큼이나 바깥일을 하면서도 자릿세 말고는 사적인 돈을 단 100원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아빠 몰래 엄마한테 이것저것 갖고 싶다 사달라 조르면 아빠가 용케도 그걸 알고 저희를 혼내는 일상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기념일날 외식하고 왔다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저희는 외식이 어떤 기분인지, 밖에서 가족끼리 먹는 밥은 얼마나 맛있는지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만 가족의 애를 느꼈던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인데 저희가 어릴 적 사진은 덜어 있어도 돌사진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더라고요. 이것 또한 막내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돌잔치에 관한 말이 나와서 한날 엄마한테 자기 돌사진 보여달라고 하는 탓에 알게 된 겁니다. 저희는 왜 돌사진이 없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좋게 융화시켜서 아빠의 말을 대변해줬는데요. 엄마가 딸 셋 낳은 것이 당시 눈치가 보여 아빠한테 별 말을 못했고 때문에 예쁜 옷도 한번 입혀줘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좋게 들으면 집 형편이 어려워서 돌잔치는 꿈도 꿀 수 없었다라고 들렸고 나쁘게 들으면 돌잔치가 뭐 유난이라고 큰돈 들어가면서 행사를 하냐라고 들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좋게 말해준다고 해도 이미 저희 셋은 후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버렸어요. 아빠에게 늘 서운했지만 그날 돌잔치 얘기에선 좀 더 많이 서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필 우리가 사춘기였던지라 그때의 반감은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자매들은 자연스레 아빠와 거리가 생겼고 그럼에도 아빠는 한결같이 바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뒤에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생활비 아낀 꼬깃돈을 쥐어주기도 했는데 엄마의 그런 배려는 저희가 아빠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엄마는 항상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난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같은 마음에 엄마더러 이혼을 하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빠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엄마 보고 돈에 정신 나간 아빠 같은 남자 버리라고 했죠. 제가 장녀이다 보니까 동생들은 자연스레 제 뜻을 따르게 되었는데 저를 보고 배워서 엄마한테 틈만 나면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안 돼. 그래도 아빠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너희 학교도 가고 밥도 먹고 하는 거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끼니도 해결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복 받은 거지. 복은 무슨? 내가 어디 없는 살림인데 바래? 가족끼리 외식 안 해본 집 우리밖에 없더라. 학교 가고 밥 먹고 자고. 이건 우리가 엄마 아빠 자식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 솔직히 우리 집이 아파트만 좋지. 제일 못 살아. 맞아. 나도 친구들이 외식한다는 빕스 가고 싶어. 엄마, 왜 우리 집은 외식을 안 해? 동생들은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지만 갈수록 저보다 더 투정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나온 사춘기를 동생들은 이제 막 진입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한결같이 아빠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아빠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자매는 그런 엄마를 정말 미련하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커서 저는 직장인이 되고 동생들은 대학생이 되었는데 동생들은 지방대학에 합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했고 저만 본가에 남아 통근을 하였습니다. 아빠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동생들한테도 대학 보내기 전부터 등록금은 대주되 방세 내줄 생각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신신당부했던 터라
다행히 착실했던 동생들은 기숙사에 덜컥 붙어서 월세 부담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을 그런 식으로 다녔거든요. 기숙사에 떨어지면 안 되었기에 더 열심히 학점 관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래서 부모들이 윗사람이 잘해야 아래 사람들이 잘 따라간다고 했나 봐요. 제가 해내면 동생들도 저를 보고 배워서 당연히 해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저를 잘 따라와 준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돈 한 푼 안 대주는 아빠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기숙사라는 길 하나밖에 없어서 노력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첫 남자는 아니었지만 여태 만났던 느낌과는 다르게 남편은 결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남자였습니다. 그건 한 4년 정도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정말 착하고 훤칠하고 배려 많고 여자관계 깔끔하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제 기분을 거스르는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돈 씀씀이가 너무 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랑 데이트를 할 때면 언뜻언뜻 보이는 친정 아빠의 모습에 솔직히 남편에게 감정 기복 심하게 표출했던 편입니다. 한 번은 괜히 아빠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성질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잔말 말고 스카이라운지 가. 이미 예약했는데 이제 와서 싫다고 하면 어떡해. 거기 직원들은 얼마나 난감하겠어. 우리도 미팅 날짜 잡혔는데 잠수 타는 작가들 있으면 성질나잖아. 저와 남편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잠수를 타거나 예고 없이 시간 약속을 어기는 걸 너무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더니 고 엘리베이터에서 스카이라운지 메뉴를 보자마자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싸. 굳이 거기 아니라도 비슷한 음식 파는 싸고 괜찮은 데 많다니까? 겉멋든 사람들이나 그런 데 가서 돈 쓰는 거야. 서로 좋아하고 예쁜 추억 만들고 싶은데 좀 겉멋든 곳이면 어때? 자기는 나랑 우중충한 곳만 다니고 싶어? 자기는 나한테 예쁜 곳, 멋진 곳 보여주기 싫어? 꼭 그런 데 가야만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 장소가 뭐가 중요해? 서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가자. 그렇게 아껴서 뭐 할 건데? 나중에 죽고 나서 챙겨갈 거야? 아끼더라도 쓸 때는 좀 써야지. 이럴 때 보면 자기가 나 안 사랑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것 같아. 사실 남편한테 따질 게 아닌데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이 아빠와 비슷한 부분을 보이면 속에서 갑갑함이 끌어올랐습니다. 아빠한테 직접 따지고 싶은 말을 남편한테 투영하여 남편에게 퍼붓기도 했지요. 그날 제가 애정의 척도까지 논해버리며 성질을 냈더니 남편이 당황하면서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아빠 때문에 삐딱해진 제 마음을 탓하면서 남편에게 되레 미안하다고 우리 아빠랑 너무 비슷한 면모가 보여서 실수했다며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남편의 제안으로 저녁 대신 술을 마시러 가서 서로의 집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저의 친정아빠 구두쇠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면서 아빠를 공감해주다가도 우리 식구들이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거기서 남편에게 부모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이 어린 남동생 하나를 홀로 키워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뭐 하나라도 아껴서 돈을 많이 남겨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는지 현재는 형편이 한참 괜찮아졌는데도 이렇게 짠돌이 성향이 그대로 남았다고 해요. 남편의 사정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성질을 부렸는지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희하더라고요. 저는 있는 부모님을 욕보이며 이렇게 술안주로 털어놓고 있는데 남편은 그렇게 다툴 부모님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남편 앞에서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했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남편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연애를 별로 못 해봤는데 다들 남편 피지컬 보고 다가왔다가 사귀기도 전에 남편의 짠돌이 모습에 진절머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인으로 이어진 건 제가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서로의 사정을 얘기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기일을 더 빠르게 당기지 않았나 싶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남편 쪽에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식 인사는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남동생, 그러니까 대학생 도련님을 데리고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남편이 애지중지 동생을 키웠다더니 도련님은 정말이지 남편을 쏙 빼닮은 데다가 훨씬 더 피부에 윤기가 도는 아이였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길래 제가 남동생 하나 생긴 것처럼 잘 챙겨주었죠. 그런데 의외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날 집에 여동생들과 엄마만 있었지 아빠는 없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아빠를 찾는 걸 알았는지 엄마가 난감해하면서 알아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데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늦게 올 거야. 내일 장사 펑크 날까봐 그거 지금 수리 맡기러 갔거든. 우리 먼저 밥 먹고 있으면 돼. 하지만 아빠는 저희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혹시나 싶어 디저트와 과일까지 먹으며 기다렸지만 끝내 아빠한테 남편을 인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다음날 일정도 있고 해서 엄마의 인사만 받은 뒤 그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못 와서 제 남편 마음이 좀 그럴까봐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집밥 생각나면 언제든 와서 들러. 우리 이제 식구 될 거니까 시간 많잖아. 장인어른은 그때 뵈면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엄마가 해준 밥이 가물가물했는데 장모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동생도 근래 먹었던 밥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기분 좋은 그 상황에서 표정을 고치고 있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빠의 부재 때문이었죠. 제가 갑자기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장소를 잡은 것도 아닌데 미리 알려줬고 바쁘더라도 충분히 얼굴 한번 비춰줄 법도 한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미치도록 서운했어요. 남편도 괜찮다고 했고 엄마도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아빠를 향한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곧 분노로 변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내내 지나간 감정을 담아두고 있던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로 나가 아빠한테 따졌습니다. 아빠는 나를 딸로 생각하긴 해? 우리더러 시집은 무조건 가라더니 그래서 사위를 데려왔는데 왜 거들떠도 안 봐?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도 내가 장녀인데 아빠 자식이잖아. 부모로서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적어도 딸이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지는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의 큰 목소리에 엄마가 잠에서 깨서 밖으로 나왔고 동생들도 방학이었던지라 집에 있었는데 전부 막 자려다가 일어나 나와봤습니다. 아빠는 제 말에도 피곤하다고 내일 얘기하자며 방에 들어가려 했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뒷모습에 대고 자식으로서 두고두고 벌받게 될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학교 다니고 밥 먹고 한 게 다 아빠 덕분이라고? 그럼 뭐해? 내 기억 속엔 아빠랑 같이 보낸 추억이 전혀 없는데.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아빠 하지 마. 아빠는 그 시간 제 말을 끝까지 듣고도 아무 대답 없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묵묵히 서 있다가 제게 겨우 남긴 말이 고작 더 할 말 남았냐고 묻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렸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던 저는 그게 또 서운하여 아빠가 들어간 방문에 대고 나는 이제 아빠 딸 안 할 거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날이 제겐 가장 후회가 되고 후회로 모자라 제대로 된 벌이라도 받고 싶은 실수였습니다. 바보같이 저는 그렇게 아빠와 더 멀어져서 정말로 아예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로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래도 결혼식은 아빠가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대신 제가 거부하는 바람에 저는 아빠 손이 아닌 남편의 손을 잡고 입장을 했습니다. 아, 그때를 떠올리니 또다시 가슴이 저미도록 아프네요. 아빠가 멀리서 박수만 치고 있었는데 눈길이라도 한번 줄 걸 그랬습니다. 어쩜 못나도 이렇게 못난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가 반평생 모았다는 돈을 선물로 받아 신혼집에 보태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자매 중 가장 늦게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아빠랑은 안부 전화 따위 안 하고 엄마한테만 연락을 했어요. 남편이 엄마가 해주는 반찬 너무 맛있게 잘 먹네? 내가 돈 붙여줄 테니까 좀 더 만들어줄 수 있어? 내일쯤 한번 들릴게. 그래, 얼마든지. 용서방이 잘 먹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나저나, 넌 아빠한테 한 번씩 연락하니? 아빠가 요즘 너 어떻게 사나 한 번씩 물어보던데. 문자라도 한 통 남겨주지 그래. 나랑 아빠 사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 나는 아빠한테 아직 서운한 감정 남았어. 솔직히 아빠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마음 풀 생각도 없어.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서 저와 아빠의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꼭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엄청난 반감을 드러냈거든요. 자꾸 아빠 얘기할 거면 엄마한테도 전화 못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정말 못되게도 협박을 해버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엄마 전화 때문에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아빠는 다쳤다면서 어디 하나 붕대로 묶은 것도 없이 환자복만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 걸 보고 엄마가 먼저 반겨주었는데 아빠는 무뚝뚝하게만 대응만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 다쳤는데?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병원비 나가는 것도 아까웠을 텐데 어떡해? 그렇게 아끼던 돈 왕창 날리게 생겼네.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가 다쳤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어? 그래도 네가 장녀잖아. 동생들 타일러서 아빠 힘든데 위로 한마디 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러니? 몰라서 물어? 여기 병원인데 내가 또 아빠랑 다퉈야 알겠어? 원래도 안 오려다가 남편이 오자고 해서 온 거야. 뭐라고? 그럼 차라리 오지 말지 그랬어. 사실은 너도 걱정돼서 와놓고 어쩔 수 없이 온 척하는 거잖아. 도대체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모질게 하는 거니? 그래서 네가 못 컸어? 잘 먹고 잘 커서 시집도 잘 갔잖아.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는 제게 웬만해선 성을 안 내시는 분인데 그날은 눈시울까지 붉히면서 제게 심하게 따졌습니다. 아빠 다치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그날은 유난히 엄마가 울분 섞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누가 보면 아빠가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도록 착각할 만한 표정이었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웬만하면 제 편을 들어주시던 엄마가 저를 엄청 원망하듯 호소하는 게 저를 많이 흔들리게 하였어요. 엄마랑 말다툼을 하는 사이 아빠가 유독 쇳소리 비슷한 기침을 많이 했는데요. 엄마와의 대화가 거슬릴 정도로 장기침이 많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단순히 감기까지 걸렸나 보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날따라 다른 사람 같던 엄마만 걱정했지 아빠는 여전히 제 안중 밖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아빠한테 따뜻한 물을 챙겨주는 대신 나는 인사도 안 하고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서 퇴원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가 그날 화냈던 것도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다쳐서 순간 예민해지는 바람에 그랬다고 하네요. 그때만 해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며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죠. 그렇게 세월이 좀 흘러 제게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왕딸기 태몽을 꿨었는데 역시나 예쁜 딸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만 예뻐라는 세상에서 딸을 가졌다고 우리 아빠처럼 돌사진도 안 찍어주는 부모는 되지 않겠다고 우리 딸에게 무한한 지원과 마음을 줄 것을 다짐했죠. 제가 한참 몸 관리 중인데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하고 한 번도 친정을 찾지 않았던 탓인지 엄마가 뱃속에 자기 손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빠한테 딸 가졌다고 잔소리라도 들을까봐 친정을 안 찾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부름에도 엄마만 밖으로 몰래 나오라고 했더니 엄마는 끝까지 아빠랑 같이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싫다고 얘기를 했으나 엄마가 제발 부탁이라고 사정까지 하길래 할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친정 부모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외식을 한다고 하지 뭡니까? 막 도착한 저희를 싣고 아빠는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고깃집을 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기 노래를 부르고 살아도 안 사주더니 갑자기 아빠가 제게 무려 한우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이게 화해의 의미인가도 싶었습니다. 아빠한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간의 어색함 때문에 선뜻 말을 걸기가 애매했어요. 엄마랑만 대화를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록 아빠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솔직히 저는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인 걸까요? 아빠가 제게 외식을 쏘는 이유가 마치 화해의 의미가 맞는 것 같아서 아빠의 숨겨진 마음이 알아서 느껴지더라고요. 아빠는 식사 시간 내내 묵묵하게 고기만 구우면서 굽는 족족 저한테 덜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아빠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만하고 아빠 먹어. 아빠 지금 한두 점 먹은 거 알아? 내가 계속 봤는데 먹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아빠 좀 먹어. 그러나 아빠는 고기 같은 거 안 좋아한다고 계속 저만 챙겨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아빠가 의아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좀 과장하자면 난생 처음 아빠의 사랑을 느껴보았습니다. 아빠의 행동이 오죽 어색하고 갑작스러웠으면 제가 무슨 생각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내 배에 있는 애가 아들인 줄 알고 잘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날 저는 원 없이 고기를 먹었어요. 제가 먹은 고기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빠가 사준 고기라서 더 그랬던 것 같네요. 낯간지러워서 아빠한테 잘 먹었다는 차마 인사는 못했고 부모님께 조심히 들어가라는 말을 전하는데 아빠가 차에 올라타기 전 제게 나지막히 말을 건네더라고요. 여자애는 해산물 많이 먹어줘야 희고 곱게 나온다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 희고 곱상한 거야. 오늘은 네 배불려 놨으니 다음엔 손녀줄 해산물 보내마.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아빠는 그대로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 따뜻한 말도 아니었고 몇 년 만에 건네는 애정 담긴 인사도 아니었지만 그날 아빠의 말은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을 정도로 제게 따뜻한 진심입니다. 저는 그날로써 아빠에 대한 마음속 응고가 와르르 풀려버렸습니다. 아빠가 용기 내서 손을 내밀어줬으니 앞으로는 제가 자식으로서 아빠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2달 후 갑작스런 산통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저는 조기 출산을 했어요. 새벽이었는데도 남편이 친정 부모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전화해서 친정 부모가 달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저를 출산을 끝낸 저를 보고 갔는데 아빠는 제가 낳은 손녀만 보고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지난번 고기 사준 날 이후로 아빠한테 마음이 좀 풀렸었는데 살짝 또다시 서운하더라고요. 그건 그거고 막상 딸을 보니까 세상 만사 모든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예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던지. 친정 부모님도 우리 자매를 낳았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애지중지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만 보면서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제 삶에 난생 처음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또 어디 다쳤나 안일하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전화에 대고 울먹이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엄마는 그만 솔직히 얘기해줘야 될 것 같다며 아빠에 관한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니네 아빠 소세포 폐암이란다. 지난번에도 다친 게 아니라 폐암 때문에 병원 입원했던 거야. 아빠가 너희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니 말을 못했어. 그런데 너네 아빠가 오늘 밤에 갑자기 쓰러져 버렸지 뭐니? 어떡하면 좋아. 니네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라고 하니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다. 네 아빠 불쌍해서 어쩌니? 아빠가 길어봤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애를 맡긴 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지난번 입원했을 적 이미 가망 없는 말기라는 판정 때문에 아빠는 치료를 거부했고 그 탓에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차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까지 악화된 것이었어요. 저녁이라서 당장은 면회를 한 명씩 해줄 수 있다길래 엄마는 이미 하고 나왔으니 몇 시간 뒤에 한 번 남은 면회를 저더러 들어가라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같이 중환자실 앞에서 내내 기다렸다가 간호사의 부름에 안으로 들어갔고 아빠는 때마침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제가 온 걸 본 아빠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하는데 늘 근엄하던 아빠의 모습이 한없이 약해 보여서 그만 제가 눈물을 울컥 쏟아버렸습니다. 아빠, 말 안 했어. 맨날 장사한다고 안 좋은 연기 마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제때 검사받고 예방했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거잖아. 돈 아껴서 뭐해. 결국 아빠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러려고 그렇게 돈을 아낀 거야? 아빠 병원비로 쓰려고? 아빠 손을 잡고 한참 울분을 토했어요. 아빠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아빠는 말을 못하고 지켜만 보다가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뿌옇게 올라오는 산소호흡기 속으로 미안해 라는 말만 하고 또다시 입을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면회 시간 내내 아빠 손을 잡고서 울기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면회 때 본 모습이 아빠가 멀쩡한 정신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야속하게도 아빠는 빠르게 기가 쇠해졌고 나중에는 면회도 불가할 만큼 정신이 왔다 갔다 했죠. 컨디션이 저조하기까지 너무 순식간으로 병세가 악화되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정신 못 차리는 엄마를 위로하면서 매일 엄마 손을 잡고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많이 얼굴 마주해주지 못했는데 다 죽어가는 그 앞에서 제 모습을 보이고 있자니 미치도록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남편까지 아빠를 보러 병원으로 왔던 날 저는 아빠의 눈물을 처음 보았어요. 가족을 들여보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빠는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초점이 이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가족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빠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지 뭡니까. 그걸 보고 엄마는 아빠의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이 무심하기도 하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데
딴짓 한 번 안 하고 얼마나 가족을 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두 다리 뻗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가버려요? 나더러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여보, 나만 두고 가지 마요. 제발 일어나요. 저와 동생들도 아빠 손을 잡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아빠가 다시 기운 차리길 바랬어요. 하지만 아빠의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고 역시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대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엄마가 가장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늘 아빠를 믿고 사랑했던 분이니 아빠 없는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동생들은 번갈아 가며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동생들은 방학 때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주로 많이 친정에 살다시피 찾아갔죠. 친정집은 아빠 하나 없을 뿐인데도 너무 썰렁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빠가 있기 때문에 집이 음험하고 삭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저희에게 남모르게 큰 존재였나 봅니다. 아빠 없는 집은 자칫 공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날 엄마가 방에서 아빠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우리 자매를 동시에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거실에 저희를 앉혀놓고 저희 앞으로 통장 2개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열어보니 2개의 통장을 통틀어 5억이란 돈이 담겨 있었어요. 네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랬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빠는 미리 알았던 거야. 너희가 딸이기에 우리 세대 부모라면 기본적으로 딸을 낮잡아 보잖니. 아빠는 너희가 어디 가서도 대접받을 수 있게 힘을 주려고 했어. 너희 이름으로 땅도 사놓았거든. 그러니까 엄마 말은 아빠가 훗날 저희가 커서 사회를 나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받을까봐 힘을 주기 위해 돈을 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돈만 모으면서 조금이라도 저희 위상을 높여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고 엄마를 시댁의 무시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개를 숙였어. 시댁에서 엄마를 좀 많이 괴롭혔거든. 아빠는 너희들도 시집가서 이 엄마처럼 고스란히 그 고통을 겪게 될까봐 돈이라도 꼭 쥐어주려고 했던 거야. 아빠가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루 한시도 안 빼놓고 너희 생각만 했어. 아빠한테는 너희가 자산이고 보물이었단다. 이미 동생들은 울음이 터졌고 아빠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가슴 미어지게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아빠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감히 아빠를 마음 놓고 그리워할 자격이 있나 싶어 참았어요. 그때 엄마가 눈가를 훔치면서 제게만 따로 건네준 사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일을 본다고 제 딸을 친정엄마한테 잠깐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건넨 그 사진 안에서 아빠가 우리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날 엄마 혼자 있었잖아.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장사까지 접고 달려오셨어. 손녀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오토바이 타고 10분 만에 오셨지 뭐니. 네 아빠가 손녀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다고. 그 사진은 엄마가 몰래 찍은 거라고 했는데 엄마도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웃음이 좋아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저한테 줘야 할 것 같아 사진을 인화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제가 방에서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는 아빠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아빠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려고 한 적은 있었을까요? 아빠가 저희에게 이렇게나 무한한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걸 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걸까요? 하늘이 제게 주는 벌이라면 마땅히 받겠지만
그 전에 아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1000배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만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저와 남편은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틈만 나면 아빠 방에 들어가서 이미 정리해 놓은 아빠의 옷이랑 물건들을 열어봤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허튼 짓 없이 충직하게 가장의 역할을 해낸 분인데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아빠는 누구보다 저희를 위해서 마음과 돈을 쓰신 분이었고 저의 임신을 축하하며 아낌없이 퍼줬음 손녀를 축복으로 받아준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 저희 자매를 사랑해준 아빠였는데 제가 더 똑똑하지 못해서 아빠의 사랑을 몰라줬다는 것이 계속해서 한으로 남아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모진 말만 했던 저는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자체적으로 없애버린 셈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만 하면 제 자신이 무척 용서가 안 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일이 아닌데도 아빠를 자주 찾아갔어요. 사진 속 아빠는 옛날에 찍은 사진인지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참 예쁘게 잘 찍혔더군요. 저는 아빠 사진 옆으로 저희 가족 사진을 넣어놨어요. 절대 아빠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마음과 함께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바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닥치게 될 일을 좀 빨리 겪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세월이 좀 지나서 우리 손녀가 6살이 되었어요. 손녀를 많이 사랑해줬던 아빠가 혹시 제 딸을 많이 보고 싶어 할까봐 아빠 기일마다 딸을 꼭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덕분인지 우리 딸도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 만난 기억은 못하지만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얼굴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책맞게도 아직까지 눈물을 흘린답니다. 아빠만 보면 자동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눈물샘이 반응을 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 잠들 때까지 울기만 했죠. 불효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건 엄마가 깜빡하고 제게 뒤늦게 말해준 건데요. 엄마가 저희 신혼집 구하라고 줬다던 돈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빠가 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아빠를 외면하던 때였기에 아빠가 자기가 주는 돈이라고 하면 내가 안 받을 것 같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아빠한테 잘못한 채로 천벌 받고 있는 게 맞나 봐요. 제 자신이 쪽팔리고 한심해서 죽을 것처럼 힘들더군요. 죽을 정도로 힘든 적이 없어서 이만큼 아픈 건지도 몰랐어요. 앞으로 누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경청하고 보듬어줘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써오는 내내 저는 계속 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울면서 속죄하며 쓰다 보니 벌써 하루가 다 갔네요. 라디오가 하늘에까지 닿는 일은 없겠지만 라디오에서 퍼지는 음파가 우연이라도 하늘에까지 울려서 아빠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상에 꼭 그런 기적이 있길 바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꼭 아빠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미안했다고. 아빠 목숨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빠 짠돌이 아니고 최고로 훌륭한 아빠였다고. 단 한 번만이라도 아빠가 꿈에 나온다면 꼭 안아주면서 하고 싶은 고백도 있는데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가족끼리 그런 직설적인 표현하는 게 너무 낯간지럽지 않잖아요. 너무 쉬운 말인데도 희한하게 가족들한테는 그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생판 초면이었던 남편이랑도 1년도 안 돼서 사랑한다는 말을 수십 번 텄는데 왜 저는 가족한테는 그런 쉬운 말을 해주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지로는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아빠는 빼고였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쑥스러운 마음을 담은 편지도 써본 적 없다는 겁니다. 아빠를 보내고 나니 이렇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이 나네요. 부모를 보낸 자식분들 다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아빠를 마주할 수 있던 수많은 기회를 놓친 제가 지금에서야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생기기를 갈망하고 있네요. 창피하지만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럼 다른 말 전부 마음속에 삼키고 딱 한마디 해줄 겁니다. 사랑해요, 아빠. 라고 말이에요. 다들 저처럼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내 옆에 놓인 무수히 많은 기회를 매일매일 잡으셔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 만들길 바래요. 가족이야말로 익숙해서 소중한지 모르는 가장 위태로운 관계가 아닙니까? 쓰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만 인사드릴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풀에 지쳐 이혼을 하게 된 사연 하나 들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과 3개월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남편과 잘 살아보려고 나름 여러 번 참아주다가 이 불행이 유턴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아슬아슬하게 건진 거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정말로 결혼해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재작년 통계청에서 이혼하는 부부를 수치로 계산했는데 4상 중에 240상이 이혼을 한다는 결과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노력해서 제 결혼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꼴이 나버렸네요.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 무척 경이롭고 노부부가 되어서도 서로 존중하며 손잡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이젠 존경심을 느낍니다. 사연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연자들의 글을 읽어봤는데 이혼 부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유독 이 커뮤니티에 이혼 사연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대한민국 이혼녀로서 제 경험 좀 시원하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건강관리식품 제조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 주변에서도 똑부러지고 알뜰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던 저는 동료 직원들 중에서 가장 신임을 높게 사는 직원 중 한 명이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비즈니스에 필요한 금전적 부분을 자꾸 저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회계 쪽 분야가 아닙니다. 저도 회계는 어려워요. 돈을 잘 만지는 편이긴 하지만 그건 그냥 꼼꼼한 성격 덕입니다. 그런데 회사 다닌 지 한 2년 되니까 동료끼리 서로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급여를 더 받고 회계 업무 보조까지 맡게 되었지 뭡니까. 딱히 번거로운 일은 아니었기에 저도 흔쾌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칭송받을 만큼은 아닌데 싶어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야무지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유독 돈 관리에서만 조금 더 철저했을 뿐이에요. 제가 20살 되자마자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 적금도 금리나 혜택 다 비교해서 통장 2개로 나눠 만들었다고 하니 신기해하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다들 이렇게 돈 관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놀라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더 놀랐었네요. 저는 부모님 도움이 아닌 온전히 저의 자의로 적금을 알아보고 비교하며 만들었고 알바까지 하면서 목표 돈을 모았기에 이미 만기 적금은 벌써 2개 있습니다. 3개째 통장 또한 곧 만기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그리 어렵게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 돈을 낭비하고 사치 부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르바이트로 버는 족족 적금으로 때려 넣었다 보니까 어느새 억대 자산이 생겨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주식 같은 모험은 절대 안 하고 안전하게 저축만 하는 타입이라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연애를 안 했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일 때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시 저는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사귀는 것 자체가 목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결혼 전까지는 계속 과하게 적금을 넣으며 생활했지만 30대가 되고 나서부턴 20대 때와는 좀 다르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억을 가지는 것이 보통 일 아니라는 건 직장인 되고 나서부터였는데요. 주위에서 다양한 조언과 사정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같은 또래의 남들보다는 부유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마냥 가지고 있으려고 모은 건 아니라서 그때부터 집을 하나 사볼까, 부모님께 차 선물을 하나 해드릴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이라든지 아깝다든지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남들은 한참이나 멀게 바라보는 그 목표를 저는 언제든지 바로 읽어낼 수 있는 여건이 있던지라 그 짜릿한 느낌이 또 다르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없었습니다. 돈을 왕창 모으고 그걸로 나만의 자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게 직장 동료가 괜찮은 지인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연애를 통해 제 인생에 낯선 사람을 끼워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더니 동료 직원이 저더러 그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이야 젊으니까 부모님이 내 자식 하면서 끼고 돌지. 나중에 부모님 나이 드시고 선옥 씨 시집갈 나이 되면 결혼 안 하고 있는 게 불효가 돼. 부모님도 슬슬 선옥 씨 앞날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걸? 형제도 없다면서. 자식이 혼자 남겨지게 생겼는데 어느 부모님이 마음 편하겠어. 부모님의 생각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동료 직원의 말이 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던 걸로 압니다. 부모님께서 내색은 안 했지만 동료 말대로 정말 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사춘기 소녀 때와 같은 맥락으로 속썩이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심한 끝에 저는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어쩌면 첫 남자였지만 결혼으로 이어져도 나쁘지 않았던 게 만약 결혼을 한다면 오히려 제가 남자 쪽보다 더한 자금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싶어서였죠. 꿀리고 시작하는 결혼은 싫었거든요. 당시 저는 결혼 배우자로 어떤 남성 타입이 좋은지 전혀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저 착하고 마음이 넓은 남자가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습게도 제 눈에 남편이 딱 그렇더라고요. 소개받고 연인으로 발전하면서도 제게 늘 잘하고 착하고 우리 부모님께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좀 더 길게 만나봤는데 남편이 그때만 해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솔로일 때보다는 돈을 좀 쓰게 되었는데 딱히 상관없었어요. 이성과 함께하는 재미도 돈 모으는 것만큼이나 즐거운 일이었더라고요. 늦게나마 알아버려서 오히려 적당히 소비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레 서로를 결혼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다른 동료들처럼 제가 얼마나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경제 관리하는 걸 늘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제가 또 남편에게 돈 관리하는 팁을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돈 얘기 나올 때마다 남편이 늘상 제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숫자로 머리 쓰는 게 제일 싫어. 우리 결혼하면 자기가 경제권을 다 가져. 나는 도무지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일 다닐 자신이 없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경제권을 제게 다 넘기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을 남에게 맡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남편과 제가 가족이 될 사이이고 부모로서 평생을 손잡고 걸어갈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요즘 부부끼리 절도 범죄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이 신혼집에서 한 번 더 경제권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미 회사 급여까지 제 계좌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난 용돈 받고 사는 삶이 편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원래도 자기랑 놀 때 말고는 돈을 잘 안 썼던 편이라서 나 혼자서 이만하면 적당해. 정말 괜찮겠어? 그냥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공동 입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람 일이란 게 언제 어디서 돈이 확 나갈지 모르잖아. 급한 일 생기면 50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해? 에이, 안 생겨. 반평생 큰돈 나갔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내 패턴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 자기도 나를 잘 알잖아. 괜찮다니깐. 남편은 흔쾌히 자기 급여와 부수적인 금전을 모조리 공개했고 정말로 용돈 50만 원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차 유지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 오로지 한 달 용돈만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부부간에 오해가 없도록 제 급여와 남편 급여를 계산하여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적금 통장은 있으니까 남편의 적금 통장만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제가 관리했어요. 부부 공동명의 통장을 하나 더 만들까 하다가 뭐든 공동으로 만들게 되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네요. 저희는 정말 수월하게 신혼생활을 이어갔고 신혼집은 남편이 모아놓은 돈에 맞춰서 서로 딱 반반의 비용을 보태어 매매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초창기부터 욕심 없어서 과하게 저지르지 않았기에 크게 허리 휘는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나 대출에 쫓기듯 급급하게 살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혼을 더없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둘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자꾸 입김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조언이 아닌 바로 남편에게 하는 충고들이었습니다. 한날 남편이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사원들을 데리고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 전에도 몇 번 만나서 안면을 텄기 때문에 어색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술 한잔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술이 되니까 사람들이 돈 얘기에 비밀이 없어지는 겁니다. 술 마시기 전에는 분명 요즘은 부부 사이에서 여자가 경제권을 많이 관리하고 남자는 용돈 받는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면서 저희 부부의 경제관념에 찬사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이,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50만 원이 뭐예요? 남자라면 적어도 100만 원은 주머니에 꽂혀 있어야 밖에서 어깨 펴고 가장 노릇하는 겁니다. 이 녀석도 재수씨한테 혼날까봐 말 못한 거지 절대 50만 원으로 만족할 녀석이 아니에요. 술 취해서 깔깔 웃는 동료 직원의 말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제가 남자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정말 남자의 경우 용돈이 적으면 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저한테 밉보일까봐 용돈 50으로 한 달 살이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제가 더 미안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못하고 밖에서 적은 돈으로 쩔쩔맸을 거 아닙니까? 괜히 남편 눈치가 보여서 쳐다봤는데 정작 남편은 동료 직원들에게 고개를 내저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니들이 뭘 한다고 난리야. 나 돈 그렇게 많이 안 써.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대로 맡기고 용돈 받는 게 훨씬 편하다고. 녀석 아직 신혼이라고 재수씨 편 들어주는 거 봐라. 그 마음 1년밖에 못 간다의 한 표. 부부 생활 익숙해지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바로 돈이거든요.
내가 돈 관리했으면 신혼 1년도 못 보내고 파산났어. 와이프가 똑부러지게 맡아주니까 생활 요건이 너무 여유롭잖아. 니들이야말로 이러니까 매일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듣는 거야. 돈 좀 작작 써라. 너 그러다가 재수씨한테 뒤통수 맞으면 어쩌려고. 혹시 알아? 재수씨가 초반에 신뢰를 엄청 줘놓고서 몰래 1, 2만 원씩 빼가고 있을지. 동료 직원들은 마치 제가 남편의 돈을 몰수해서 몰래 빼돌리고 있는 사람처럼 나쁘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농담이라고 계속 깔깔대는데 듣다 보니 은근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 체면 생각해서 감정 상한 거 끝까지 감추고 그들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가하자마자 저는 궁금했던 질문들을 서둘러 물어봤어요. 여보, 용돈 작아? 많이 부족한 거면 더 줄게. 우리가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모자라서 불편하면 안 되지. 100만 원으로 맞춰주면 될까? 아니, 전혀 안 부족한데? 아, 아까 그 동료들 때문에 그러는구나. 신경 쓰지 마. 쟤네들도 와이프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와이프들이 돈 빼돌리는 걸 적발했다더라고. 그것 때문에 나더러 조심하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나는 조심할 게 뭐 있어. 당신이 월말마다 알아서 보여주는데. 난 당신 믿어. 남편은 경제권을 저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 다행히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불편해한다면 경제권을 다시 각자 관리하는 걸로 바꿀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한사코 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러진 못했어요. 저 또한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사실은 동료들 말처럼 힘들었다고 한다면 왠지 좀 속상할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남들에게 제 흉을 봤다는 것일 테니까요. 언제나 그렇듯 저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돈 얘기만 나오면 다들 제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요? 남편 동료들로 모자라 저는 시모한테도 경제권 때문에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아기 너가 돈을 관리한다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 완전하게 투명할 수가 있나.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지만 누가 돈을 여자가 관리한대? 그래도 큰 돈 만지는 건 아직까진 남자가 해야지. 너희들 좀 이상하게 살림을 한다. 시댁에서는 돈 관리를 시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수익을 벌어오는 사람이 시부밖에 없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모가 자꾸 저더러 다음 달부터 남편한테 경제권을 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돈 관리 철저한 시부 앞에선 제게 잔소리 못하면서 시부가 자리만 비우면 저를 불러 몰래 면박을 주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투명하게 공개해요. 제가 정리한 가계부 남편이 늘 챙겨보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반개월을 살았는데 아직 살림엔 지장이 없는걸요. 가계부야. 일부러 틀리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일이지. 깐이라는 남자가 50만 원으로 뭘 하겠니? 그렇잖아도 용돈은 올리려고요. 남편은 50이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위 시선이 안 좋네요. 용돈 다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 사람들 말대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이고 답답하게도 한다. 그렇게 쥐꼬리만큼 찔끔찔끔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말고 그냥 내 아들한테 넘기라니까. 우리 아들도 워낙 세심하고 꼼꼼해서 그런 거 잘해. 그날따라 시모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제가 이대로 계속 받아쳤다간 말씨름만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없이 한 발 물러난 저는 남편한테 시모 말대로 한번 도맡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지더군요. 남편한테 경제권이 넘어가는 걸로 이미 확정을 짓고서 이런저런 조언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어떻게든 치켜 세워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시모의 그런 속보이는 모습이 좀 보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신이 났던 시모의 기분이 단 1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심오해졌는데요. 남편이 또 한 번 경제권 받는 걸 거절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싫어, 귀찮아. 다들 왜 자꾸 했던 말 계속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집은 와이프가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잖아. 잘하는 사람이 해야 살림도 피는 거지. 괜히 내가 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쩔 거야? 아우, 싫어. 어머, 얘 봐라.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네. 새아기가 경제권을 준다잖아. 네 아빠를 보고 자랐으면 알 거 아냐. 남자가 돈을 쥐고 있어야 미래가 안정되는 거야. 아빠가 남자라서 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돈을 허튼데 쓰니까 아빠가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 저번에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눈치 없는 발언 때문에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썼어요. 시모가 평소 웬만한 고집이 아닌데 자기 아들은 잘 못 이기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눈치 없이 직설적인 멘트를 잘 날리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도 주위에서 뭐라 그러니까 저도 정말 남편한테 경제권을 맡겨볼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저리 싫다고 발악하니 어떡합니까? 제가 어디 한두 번 물어봤겠어요? 이미 수십 번을 물었지만 남편 대답은 늘 거절로 한결같았는걸요. 그렇다고 포기할 시모가 아니더라고요. 경제권이 넘어갈랑 말랑하고 있으니까 시모도 애가 탔나 봅니다. 결국 시모한테 등짝을 맞은 뒤에야 남편은 경제권을 넘겨받는 것에 수긍했어요. 저야 뭐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부부이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파악했잖아요. 남편한테 넘겨주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주말에 하루 날 잡아서 남편한테 경제권을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나름 쉽고 간단하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는데 남편이 금세 골머리 아파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셈을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버리는 모양새와 같았습니다.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내가 얼마나 숫자 싫어하는지 알지? 누누이 말해줬었잖아. 그거 진짜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나 학창시절에도 수학을 제일 못했어. 제가 봐도 남편이 너무 버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 미치려고 하는 걸 잘 어르고 달래서 웬만하면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이런 거 소질 있다고 그랬잖아. 수학이랑 동계산은 좀 다른 개념이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차 이해해보자. 내가 다시 설명해줄게. 아, 진짜 못해. 엄마가 괜히 당신이 내 돈까지 들고 있으니까 심술 부리는 거야. 우리 엄마 돈 욕심 많은 것 때문에 아빠가 관리하는 이유도 있단 말이야. 아마 내가 경제권 들게 되면 엄마가 간섭할걸? 난 엄마 게임에 안 넘어갈 자신이 없어. 절대 못해. 시모가 남편을 두고 세심하고 꼼꼼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딱히 남편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연애 때 돈 관리 팁을 많이 가르쳐줬다고 했잖아요. 가볍게 알려줬던 그 소소한 팁들도 남편은 별로 습득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경제권을 도맡게 되었는데요. 시모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경제권을 넘기기 싫어서 남편을 기죽였다고 생각할 텐데 이건 이것대로 또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알아서 잘 설명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썩 위로는 안 되더군요. 남편이 말한다고 시모 성격에 바로 굽신거릴 게 아니란 걸 아니까요. 저희 부부는 잠깐의 휘몰아쳤던 돌풍을 지나고 다시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돈 1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던 제 제안을 항상 거절해왔던 남편이 홀라당 돈을 다 써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남편이 제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해서는 돈 좀 붙여줄 수 있겠냐고 해서 급하게 보낸 뒤에 사정을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실수로 상대방 차 문을 쫙 긁어버렸어. 하필 돈 좀 나가는 차를 건드리는 바람에 있는 돈으론 택도 없더라고. 뭐? 다친 곳은 없어? 당신 여태 그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 조심 좀 하지. 혹시 다친 데 있는 거면 돈 더 보내줄까? 병원비는 있어? 다친 곳은 없어. 근무 시간일 텐데 연락해서 미안해. 워낙 급한 일이라 너무 당황해서 당신 근무 시간인지도 생각 못하고 전화를 해버렸네. 남편은 운전 경력 15년인데도 여태 문콕 사고도 없었을 만큼 안전운전 실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달리던 차도 아니고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서 어쩌면 천만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의아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디다가 정신을 빼놓고 있었길래 가만히 있는 차에 가서 사고를 낸 건지 모르겠더군요. 수리비 견적은 총 78만 원이 나왔고 용돈으론 턱없이 모자랐던 남편이 제게 받아간 돈으로 잘 해결했다고 문자를 줬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니까 확실히 느꼈어요. 남편에게 용돈 50만 원은 적은 게 맞는 것 같았죠. 만약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구차하게 남의 주머니에 손 벌렸을 거 아닙니까? 위험한 상황일 때 대비하기엔 그 용돈은 너무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없이 다음 달부터 용돈을 100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용돈 입금한 당일 남편이 리액션은 안 해주더라도 용돈 올렸냐고 물어나 볼 줄 알았는데 정작 이틀이 지나도 남편한테서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 내가 용돈 올린 거 확인했어? 당신 사고 이후로 내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올리는 게 좋아서 100만 원 넣었거든. 몰랐어? 그랬어? 내가 입금 내역은 따로 확인 안 해서 몰랐네. 고마워. 신경 안 써줘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말이랑 행동이랑 너무 달랐지? 민망하네. 어쨌든 잘 쓸게. 입금 내역은 남편이 굳이 확인하려 들지 않아도 알림으로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설정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입금 사실을 전혀 몰랐다뇨. 남편의 말에 여럿 의문이 들었지만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하고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옛날과 좀 다르게 소비 습관이 점차 변해갔어요. 100만 원은 너무 많다면서 길고 날던 남편이 100만 원도 모자라서 종종 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연락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매번 돈을 더 붙여달라는 이유도 참 많고 다양했어요. 한날은 회식을 쏘게 되었다. 또 어떤 날엔 회사에서 단체 기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엔 친구가 어려워서 돈을 조금 보태줘야 했다 등등. 어쩔 땐 우리 한 달 살림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거액을 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물으면 늘 새로운 변명으로 답이 돌아왔어요. 생각해보면 차 사고 났을 때 제가 돈을 붙여준 이후로 남편이 점차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돈 쓰는 게 귀찮아서 외식도 굳이 안 하려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 돈 입금되니까 혹시 돈 맛을 알아버렸나 싶더라고요. 얼마 후에 또 돈 좀 달라고 연락 왔길래 한날은 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언성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에 짜증과 억눌린 화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내 돈까지 당신이 들고 있으면서 없긴 뭘 없어. 나 지금 급해. 얼른 120만 원만 보내봐. 얼마 전에 나 상해금 탄 거 있잖아. 그거랑 합쳐서 주면 되겠네. 여보, 당신 벌써 이번 달에 용돈만 2번을 받아갔어. 근데 뭘 또 달라는 거야? 지난번 용돈도 겨우 타이트하게 맞춰서 준 건데 이러면 당신 적금 못 넣는단 말이야. 적금? 적금이 있었지? 그런 걸 쓸데없이 왜 넣어? 난 됐으니까 내 거 해약할게. 적금은 나중에 여유 많을 때 차차 넣으면 될 것 같아. 아직 만기까지 반개월이 남았는데 아까운 이자 날리게 남편이 느닷없이 해약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철부지 같은 행동에 답답했던 저는 결국 안 된다고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젠 성질까지 버럭 내면서 돈에 미친 사람처럼 적금 통장을 달라고 강하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네 돈에 손을 대냐? 내 돈으로 넣은 적금 내가 좀 쓰겠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굴어. 오늘 집에 가면 통장 꺼내놔. 내일 내 것만 해약할 거니까. 비행 청소년도 아니고 돈 안 준다고 행패 부리는 남편의 모습에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붙은 감정은 그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뿐이었죠. 돈은 따로 벌고 있던 실정이었지만 여태 부부이기에 다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며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생각은 다르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어쩌면 맞는 말이죠.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짜증이 났던 저는 남편 말대로 그 돈이 제 돈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정오쯤에 정말로 해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옛날만 해도 돈에 관심 없던 사람이 어쩌다 갑자기 바람이 들었을까요? 과거와 다르게 돈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날은 남편이 잘 때 휴대폰을 몰래 뒤져봤습니다. 설마 바람이라도 나서 웬 여자한테 돈이라도 퍼주는 건가 싶어서요. 지금 보니 제가 참 별짓까지 다 했네요. 남편 폰에는 딱히 여자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형이란 남자와의 채팅이 다른 채팅에 비해 유독 많다는 걸 알고 그걸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용돈을 부족해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주식이었어요. 용돈만 받으면 주식에 통째로 투자를 해버렸던 겁니다. 제가 주식을 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들은 게 많아 보는 눈은 있는데 채팅방에 형도 딱히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남편이 그 형을 아주 맹신하면서 시키는 대로 돈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쓸데없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거든요. 이것만큼은 남편이 자기 돈 멋대로 쓴다고 해서 참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하려는 남편을 세워 바로 따졌습니다. 당신 주식해? 그렇게 위험한 걸 왜 해? 제대로 알아보고 해도 손해볼 확률이 더 큰 게 주식이야. 도대체 그 형한테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니? 정말 큰일 나고 싶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내 휴대폰 뒤진 거야? 스토커도 아니고 왜 남의 물건에 몰래 손대? 아 진짜 어디까지 봤어? 처음부터 내용 다 본 거야? 지금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 주식에 넣은 돈 다 어떻게 됐는데? 말아먹었지? 숫자라면 머리 아프다는 사람이 어쩌자고 그런데 손을 댔냐고. 전문 펀드 매니저도 매번 성공은 못해. 당신이 뭘 한다고 그거래? 나도 알아. 돈 잃고 싶어서 뛰어든 줄 알아?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주식은 장기전이야. 이 형님, 당신이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딱 봐. 내가 잘 돼서 보란 듯이 2배로 갖다 줄 테니까. 남편과 아침부터 주식 얘기로 싸움을 하면서 진을 뺀 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주식에 돈 퍼붓는 걸로 그 형님한테 용돈까지 조금씩 주고 있었더라고요. 무슨 수급이라나 뭐라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호구가 잡혀있는 남편을 보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속이 터졌습니다. 이 호구 같은 남편도 결국 제 남편이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저는 바로 용돈을 50만 원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 그 사람한테 이혼 요구 당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 고작 그 주식 때문에 그것에 미쳐서 나더러 이혼을 하자고 해? 당신 정말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해서 사람 피를 말려? 경제권 가진 여자들이 그렇게 남편을 무시한다던데 당신도 변했나 보네. 내가 돈 갖다 바쳐주니까 당신이 날 마음대로 조종해도 된다고 봤어? 그래도 당신은 딴 여자랑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권력 잡으려고 했던 거 맞네. 뭐라고?
그런 식으로밖에 말 못해? 내가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고집해서 경제권 뺏어왔니? 당신이 하기 싫다고 나한테 맡긴 거잖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나도 너한테 돈 안 바쳤어. 주변에서 한 소리씩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동안 내가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거야.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용돈을 줄였다고 저더러 변했다며 구두쇠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렸죠. 주식이 뭐라고 그저 혈안이 되어 인정사정 없이 이혼까지 요구하니 변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 듯 싶네요. 그래도 저는 이걸로 이혼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우둔한 생각이었죠.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 결국 제가 결정한 방법은 경제권을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각자 돈 각자가 관리하는 걸로 하고 남편한테 네 돈 가져가라며 통장을 패대기 쳐버렸어요. 남편은 오히려 살판이 났더군요. 공동 생활비만 넣고 나머지 돈은 정말 자기 멋대로 펑펑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우편물을 받고 한 사실인데 남편이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아서 현금 대출을 했더라고요. 밀리기 시작한 연체금이 우편으로 주마다 날라왔습니다. 나중에는 카드사에서 직원까지 찾아와 제 남편을 찾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돈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갚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갚을 돈이 없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갈수록 예민해지고 태만해지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향한 마지막의 신의까지 밑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제 인내가 버텨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차피 이혼할 거고 우편물 걷는 것도 지쳐서 그것마저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한날 시모가 저희 집에 들리면서 우편물을 다 걷어왔더라고요. 얘, 이게 다 뭐니? 우리 아들 이름으로 우편이 많이 와 있더구나. 너는 오늘 일도 쉬었다면서 집 밖에 코빼기도 안 나와봤던 거야? 안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관리를 안 해서는. 오셨어요? 그거 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돈 갚으라고 날라온 연락이에요. 2달 전부터 받고 있던 거라서 굳이 걷어올 필요 없었는데 어차피 돈 갚으라는 내용이라서요. 시모는 자기가 들고 있는 게 독촉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걸 처음 봤는지 심장이 벌렁벌렁거렸다며 보란듯이 제 앞에 우편물을 팩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으로 위로 쫙 펼쳐진 우편물 양이 제법 방대하더라고요. 신용불량자라는 거니? 너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 모양이야? 설명 좀 해봐라. 돈 잘 만진다고 그렇게 떵떵거릴 때는 언제고? 이게 그런 결과야? 왜 그렇게 화가 났나 했더니 시모는 제가 돈 관리를 먹같이 해서 자기 아들이 이 모양이 된 줄 알지 뭡니까? 곧 죽어도 자기 아들은 얌전하고 고분한 사람인 줄 아나 봐요. 잘난 척 하더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이거 다 어쩔 거니? 나중에 압류 딱지 붙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월급도 싹 다 몰수당하고 그러지 않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다음 달에도 못 갚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 이혼할까 봐요. 남편이 저한테서 경제권 뺏어가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뭐예요? 돈 안 줄 거면 이혼하자고 하길래 통장 다 던져줬어요. 뭐라고? 경제권은 네가 갖고 있잖아. 집이 이 꼴나니까 갑자기 내 아들 탓하는 거니? 너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네가 돈을 맡았으면 적어도 남편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지. 어머님이 믿기 싫으신 거 알겠는데요. 남편이 주식에 빠지고 나서부터 저한테서 자기 돈 다 뺏어갔거든요. 적금까지 남편이 다 해약해버렸어요. 참, 어머님 여행 경비 아마 남편이 못 대줄 거예요. 남편이 알아서 어머님한테 연락한다 그랬는데 모르셨나 봐요? 제가 남편 적금 통장을 처음 개설했을 때
그걸로 남편이 시모한테다가 엄청 생색을 내놨거든요.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면 자기 적금 모은 걸로 시모 여행 경비 대줄 거라고 진짜 떵떵거렸었어요. 그것에 덩달아 신났던 시모가 개모임 추진해서 연말에 해외여행 일정을 다 잡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남편이 적금 해약하고 다 탕진해버렸다고, 주식에 미쳐버렸다고,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 취소를 못한 거죠. 이제 와서 취소를 하면 계약금에서 60%만 환불된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그 사실을 들으니 남편 돈 쓰는 꼴이 얼마나 엉망인지 좀 와닿나 보더라고요. 여행 경비 얘기에 얼굴이 벌개진 시모가 당황하면서 말을 막 버벅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겨우 꺼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자존심은 굽히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저더러 그 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냐고 우기기 시작하대요. 자기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건 우리 부부 둘의 잘못이니 자기 아들이 처리 못한 걸 저보고 대신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남편 퇴근하면 남남이 될 건데 제가 왜 어머님 여행 경비를 대드려요. 친구분들한테 전화 돌려달라고 하면 그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친구분들 돈 날리게 생기셔서 어떡해요? 남편이 똑부러지게 돈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이 돈 관리하면 집안이 이렇게 파탄난다는 걸 시모한테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시모는 제 주장에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했고 울그락불그락 열만 올리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면서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로 퇴근하고 온 남편 앞에서 저는 잠자코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한테도 찍으라고 도장과 함께 건넸더니 갑자기 남편이 돌변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뜬금없이 회유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판단이 어리석었어. 돈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노후 편하자고 그랬던 거야. 당신 말 진작에 들었어야 하는데. 여보, 나 이제 정말 손 뗐어.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사정을 듣자 하니 남편이 주식으로 가진 돈을 전부 탕진해버렸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주식 공부한다던 형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깨우쳤다지 뭡니까. 그러면서 시모한테도 욕이랑 원망을 엄청 들어먹었고 심지어 시부는 남편을 한 대 패주려고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까지 된 남편은 말 그대로 인생이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어요. 저더러 자기 구제해줄 사람 저밖에 없다고 살려달라는데 제가 그걸 왜 살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구구절절 주눅들어서 하는 얘기에도 동정심이 전혀 안 생기더라니까요. 엄마가 너한테 용서받을 때까지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 여보, 나 여보 말고는 더 이상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절대 2번 실수하는 일은 없게 할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잘 알잖아. 시모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나 봅니다. 하긴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피해를 받았으니 그제서야 아들의 미련함이 보였겠죠. 그런데 어쩌나? 저는 제 돈으로 남이 싼 똥을 처리해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려고 20대 청춘 즐길 거를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 아니라서요. 질질 끄는 게 싫어서 합의 안 하면 소송할 거라고 강력하게 말했더니 돈에 무척 쪼들린 남편은 끝까지 빌더라고요. 지친 제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지친다. 그냥 소송할게. 안녕. 하고 인사하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재산 분할된 돈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시모는 결국 해외여행을 취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한테 욕을 왕창 들으면서 시부 돈으로 눈물을 머금고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시부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돈을 헤프게 쓰는 걸 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독 시부는 알뜰살뜰한 저를 좀 좋아했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모는 한동안 시부한테 저 같은 며느리를 내쫓았다고 욕먹고 쥐죽은 듯 살게 될 겁니다. 그저 잘 살아보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돈 빨아먹는 귀신 취급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이 저를 신뢰하든 말든 남의 돈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괜히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걸 시댁과 남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 앞에서는 이면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조차 잘 배우게 되었어요. 아니지. 애초에 제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봤던 거겠죠. 앞으로 또 이런 실수를 경험하지 않을 거란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사연이에요. 아직은 이혼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 삶에서 이혼이 가장 큰 돌불이었거든요. 아마 제 스스로 치유받을 시간이 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마터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뻔했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 빈무더기에서 홀로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제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입니다. 끊임없이 잘했다고 저를 보듬어주면서 다시 새 인생을 살아봐야겠어요. 사연이 너무 길었죠?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하세요.